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5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올해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3고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3고 시대의 끝에는 또 경기 침체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경제에도 볕이 들까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증시는 좋은데 그런데 또 모든 악재가 겹친 내년 상반기가 굉장한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네. 역시 한국의 닥터둠이라는 별명답게 근데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게 전망을 하시려는 건 아닐 테고요, 교수님. 예. 뭐 현재는 경제가 미국 경제 아주 좋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도 내린다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 내년 상반기에 네. 미국 경제가 아마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요. 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주가라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기업 이익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떨어질 기업 수가 있고요. 실적을 반영하는 게 주가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에 우리 저 홍콩 지금 ELS 그거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 부동산 대출과 PF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오고 부실이 서서히 드러나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한번 같이 나타나면서 뭐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우리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국가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면은 지금 대다수 기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올해 미국 경제가 한 2.4% 성장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보통 1.2%. 네. 뭐 일부는 1% 이하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마이너스를 말씀하셔서요. 예, 내년 상반기요. 상반기. 그냥 연간으로는 한 0.8% 저는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다 보니까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가게도 그동안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 늘어났습니다. 미국 가게도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2021년 한때는요 1.2%였어요. 근데 최근 1.2%. 네. 근데 최근 뭐 12월, 11월 통계 보니까 2.8%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는데 뭐 그동안 돈을 많이 써버리고 저축한 돈이 없는데 이자 네. 부담도 늘어나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PF 부실 이제 심각하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예, 그게 한 23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은행 지금 부실 여신 비율도 아직 0.45%로 낮습니다. 네. 그런데 꾸준히 올라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방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들이에요. 네. 이거는 보니까 대출 약 68%가 PF 대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려운 문제로 드러나면서 아마 지방 중소형 뭐 저축은행 네. 이런 데부터 좀 어려질 것 같습니다. 은행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지만은 뭐 얼마 전에 그 새마을금고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네. 뭐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출렁거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한때 이자율 높여준다 그래서 돈 맡기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예, 그건 5천만 원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요. 네. 뭐 그 이상 맡기는 분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내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3고 시대로 이제 올해를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다들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솔솔 이제 나왔고 미국의 또 금리 인하도 예고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게 전 세계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요? 예. 뭐 미국 금리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시장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요. 시장 금리가 미리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장중 약간 넘어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뭐 7% 간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3.9%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시장 금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 금리도 인하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한 5차례 정도 1.5%포인트 많이 인하할 것이다. 네. 현재 상한선이 5.5%인데요. 네. 네. 내년 연말 가면은 시장에서는 4%까지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죠. 네. 뭐 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요. 예,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이 시장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이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어요. 네. 지금 국제 수익률이 5%, 3.9%로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채권 시장이 기대하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을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도 낮아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내년 상반기 가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과다해서 네. 금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또 금리를 잡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지면서 다시 또 역으로 물가 침체가 올 수 있는 건가? 이게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예, 역사는요?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바로 소비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인상한다고 그래도 제가 미국의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네. 시차를 두고 네. 소비나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미국이 작년 2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차 효과가 이제 계속 나타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 최근 교수님 칼럼에 그 밀턴 프리드만 교수요. 그 근데 시카고 대학 예, 예, 교수이면서 이제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밀턴 프리드만의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을 인용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실까요? 샤워실의 바보? 예. 샤워실의 바보라는 거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틀었는데 너무 따뜻한 물이 나오면 너무 뜨겁다고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경제학자는 그러지 말고 통화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소위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적정 통화 증가율은 경제 성장, 실질 경제 성장도 물가 상승률만큼 더한 것만큼 그 정도 공급하면 적정 수준이다. 얼마에 뭘 더한다고요? 지금 실질 경제 성장률에다가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예, 그런데 미 연준 통화정책 보니까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어도 경제가 극한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계산된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한때 28%포인트나 더 공급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르죠. 네네. 물가가 오르니까 또 급격하게 통화를 긴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면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덜 통화가. 공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물을 붓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어버린 거죠. 뜨거 하다가 차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시차를 두고 주가도 떨어지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그럼 겁니다. 말씀하신 피셔 방정식에 의하면 실질 경제 성장률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예. 지금 어느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 한 예, 2%고요. 2%. 네, 물가 상승률이 한 3% 네, 정도 네. 되면 한 5% 정도가 예. 적정 통화 증가율 중기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화는 광의의 통화 M2 M2 강의 말씀하시는 통화라고 합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교수님 말씀 그건가요? 예,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좀 선제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를 오르고 내렸을 때 소비 물가에 미친 영향이 한 12개월, 18개월. 18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미리서 금리를 올리고 미리서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2021년 뭐 상반기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물가 별로 안 올라.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 물가 오르니까 뒤따라가지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지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좀 미리서 올렸어야 되죠. 아, 그래요. 2020년부터 하반기부터 경기가 그때 좋아졌으니까 네. 미리서 올렸어야 하면은 물가가 작년에 한때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뭐 6월, 7월 무렵에 9% 가깝게 올랐거든요. 예. 미리서 올렸으면 그렇게 물가가 안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구나. 뒤늦게 좀 대응이 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뒤늦게 이제 급격한 그 통화 정책을 전환하면 이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그렇죠. 앞당길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올해 들어서 이제 통화 공급을 심각하게 적정 수준보다 낮추니까 네. 이게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 예,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내년에 한 3차례 인하할 것이다. 그런 시사를 했는데요. 네. 뭐 시장은 3월부터인데 뭐 이런 이거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은 네. 이미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어야죠. 네. 예, 물론 연준은 지난번에 물가 전망이 실패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물가가 안정되는 거 보고 네. 뭐 2%대 정착되는 거 보고 금리를 내릴 텐데요. 그러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의 그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정책도 그 약간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내년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저는 뭐 보시는 한 거예요?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뉴욕과 네. 연준은에서 뭐 장단기 금리 저 경기를 예측하는데요. 이런 데서도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한 70% 되고 있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뭐 선행지수 가지고 경기를 예측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연율로 마이너스 0.8, 2분기에는 마이너스 0.7 네.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 근데 네. 저뿐만 아니라 뭐 뉴욕 연준이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서도 이미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경착륙하면 이제 충격이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예. 소비자들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는지 좀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미국 경제는 모든 게 너무 탄력적이에요. 좋다고 하면은 소비 투자자도 금방 반응하고요. 또 경제 지표가 나쁘면 금방금방 소비도 줄이고 기업 투자도 고용도 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2,194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거의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리는 그냥 거죠. 짐 싸서 가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문화가. 예. 네. 다음날 출근했을 때도 없이 해서 그만둬 그러면 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 1분기, 2분기 하면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고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하면 소비 줄어들고 기업 매출 그다음에 이익 줄어들고 고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고용이 좋은데요. 이미 그 지난 그 11월 실업률도 낮지 않나요 지금? 예, 실업률이 3.7% 나왔어요. 네. 예. 그 10월 달은 3.9%까지 올라갔다요. 네. 한때 3.4%까지 떨어졌죠. 네. 네. 근데 3.4%를 저점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그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실업률이 그 12개월 이동 평균이 네. 네. 경기 침체 평균적으로 2개월 선행했거든요. 근데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은 지난 6월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어두울 수 있다라고 예. 지금 전망하신다는 이미 그 말씀이시잖아요. 소매업종에서는 지난 11월 고용 통계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증가한데 소매업종에서 고용이 3만 5천 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네. 이제 소비 둔화 조짐이 소매업종 고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일자리를 줄이면 네.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좀 뭔가 좀 생산을 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예. 기업이 좀 뭔가 생산을 더하면 매출과 이익도 당연히 줄 테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본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제 올해는 미국 경제가 좋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예, 거죠. 예. 올해는 아주 좋았죠. 네, 좋았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좋았을 때 우리가 안 좋았는데 미국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경착륙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 콘센서스는 미국이 올해 2.4인데 내년에 한 1.2%, 우리는 올해 1.4인데 내년에 한 뭐 한국은행 등 2.1%를 예상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아진다. 그런데 전망 내용을 보니까 뭐 저도 전망하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 투자, 수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소비 투자는 그렇게 많이 증가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요.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12월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경제 나쁘다는데 어떻게 수출이 증가하느냐. 우리 수출에 그동안 감소에 크게 기였던 게 중국이었고 반도체였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수출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국, 홍콩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서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한때 비중이 27%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올해 보니까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로 통계를 보니까 다시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요. 특히 엊그제 그 12월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한 19%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부진했던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내년 우리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경착륙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오늘 한은에서 지역 경제 보고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효과가 몇 년까지 뭐 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반응은 대체로 4 내지 6분기 시차를 두고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 뭐 지역별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제가 분석해 보면 금리를 올렸을 때 한 12개월 뭐 18개월 이 사이에 소비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신다고요, 교수님? 예, 물가는 이미 많이 낮아지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한때 그 9% 넘어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난주에 저 PEC 개인 소비 지출 지출. 물가 지수 네네. 이게 연준이가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 거죠. 할 때 네. 예, 그게 2.6% 전년 동월 대비 2% 진입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한데 근원 물가도 3.1%로 6%에서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 소비가 위축되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제가 전망하면은 근원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년 하반기 가면은 그 2% 안팎까지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쫓아가게 그동안, 마련이죠. 네. 예, 그동안 미국 금리가 높아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든다. 그래서 달러 강세 보였는데요. 예, 제가 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지수하고 상관계를 보면 거의 동행하고 네. 상관계수가 양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떨어졌다면 달러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그 선진국 통해서 114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106까지 올랐다가 다시 현재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 달러 지수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가고 저물가, 예. 저금리, 저환율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고보다는 그래도 3저가 나은 게 아닌가 우리 예, 경제. 우리한테는 훨씬 낫죠. 네. 예, 우선 저 물가가 낮으면은 우리 가계 입장에서 실질 소득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금리가 낮으면은 은행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소비 여력도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거든요.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우리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살 때 뭐 한국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증가도 보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는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올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미국 경제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외에 있어요. 경제가 좋은데 우리는 지금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내년에 2% 성장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뭐 앞으로 그 한국은행도 전망했지만 내년에 2.6%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라는 건 아까 미국 경우를 대비 아주 선제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는 우리가 먼저 내리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좀 검토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내린다면은? 예, 저는 뭐 2.5% 정도까지 현재 네. 3.5%인데요. 뭐 2.5%까지는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가운데 그럼 이제 개인들은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개인들 자산 배분 보면 최근 그 2년 동안 은행예금 금리가 많았기 때문에요. 47%가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 있어요. 네네. 예, 그다음에 보험 27%, 채권 3%, 예, 그다음에 주식 22% 됩니다. 평균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은행예금 47%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예금 금리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만기 예금 금리 5%였는데 네. 제가 오늘 보니까 다시 재가입하려고 보니까 네. 제일 높은 게 3.7%더라고요. 네. 네. 뭐 이것도 높은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그걸 네. 줄이고 채권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하고 주식. 예. 네.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예, 비트코인이나 달러 가치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요. 달러 가치하고 그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네. 예,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미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고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가 달러 가치도 하락한다.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고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는데 네. 금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예. 단지 시세 차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저는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투자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좀 연말에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내년 언제쯤 들어가면 가장 잘 진입하는 걸까요? 뭐 이런 상승세가 뭐 금리나 기대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2월 초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경기 침체, 기업 수익 감소, 그다음에 국내 PF 문제, 그다음에 뭐 홍콩 ELS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요. 아마 2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네. 좀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제가 구체적으로 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내년 3, 4월에는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